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기습적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도로와 주택, 지하철역이 침수되고 항공기 결항과 공연 취소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24시간 결제망을 가동할 계획으로 미 시민권자 한인이 미국 현지 참여 은행에서 원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미 국무부가 국적국이나 거주국에서 인터뷰를 받도록 한 원칙과 제3국 신청의 불이익을 다시 명확히 했습니다. 법무부는 특별 추방법원에 처음으로 추방을 신청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재개로 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다시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대한항공은 수익성이 낮은 국내선 항공편을 줄이고 미주 등 고수익 노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복잡한 인허가와 중복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50여 건의 규제 개편에 나섭니다. 뉴욕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출이 주정부 전체 운영기금의 26.5%를 차지해 학교 지원 예산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연방청사 앞에서 한 남성이 사제 발화 장치를 이용해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퇴역 군인으로 밝혀졌으며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기습적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돌발 홍수가 발생하면서 도로와 주택, 지하철역이 침수되고 항공기 결항과 공연 취소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한인 밀집 지역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또다시 시간당 2인치가 넘는 폭우와 시속 60마일 이상의 돌풍, 국지성 토네이도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천둥과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돌발 홍수가 발생해 도시 기능이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뉴욕시 일부 지역에는 3인치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도로와 저지대 주택가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를 비롯해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등에서는 주요 도로가 물에 잠겼고 차량 고립과 구조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베이사이드 클리어뷰 익스프레스웨이는 18일 오후 완전히 침수돼 차량들이 물속에 갇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운전자와 탑승객들을 구조했고 도로 양방향 통행도 한동안 전면 통제됐습니다. 우드사이드 인근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에서도 차량 침수가 발생해 뉴욕시 소방국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맨해튼 소호 지역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웨스트 브로드웨이와 그랜드 스트리트 일대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해 넘친 하수가 일부 식당과 상가 내부로 유입됐습니다. 플러싱에서는 지하철과 차고 침수가 반복됐습니다. 주민들은 2021년 허리케인 아이다 당시 피해가 컸던 지역이 또다시 침수됐다며 배수시설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한 장애인 주민은 지하실이 모두 물에 잠겼지만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워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플러싱 지역이 지형적으로 돌발 홍수에 취약하다며 주민들에게 사전 경보를 발령하고 배수 펌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임시 대응을 넘어 근본적인 배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뉴워크, 저지시티, 호보큰, 노스버겐 등 저지대 지역에서 도로와 주택, 상가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교통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퀸즈 루즈벨트 애비뉴 잭슨하이트 지하철역 입구로 빗물이 유입돼 일부 노선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고 JFK, 라과디아, 뉴워크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이 최대 4시간까지 지연됐습니다. 세 공항에서만 약 700편이 결항돼 주말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네디슨과 PSEG에 따르면 뉴욕시 약 1000가구, 롱아일랜드 90여 가구, 뉴저지 3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화 스포츠 행사도 영향을 받아 뉴욕 양키스와 LA 다저스 경기는 하루 연기됐고
일부 해변과 수영장, 야외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한편 폭우가 캐나다 산불 연기를 씻어내면서 뉴욕 일대 공기질은 다소 개선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미세먼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당국은 침수 지역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노후 배수 시설과 도시 기반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앞으로 한국 국적이 없는 미 시민권자 한인이 한국에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뉴욕 등 미국 현지 참여은행에서 원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간의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24시간 결제망을 내년 1월에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19일 외국인이 해외에서도 원화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금융기관이 한국의 역외 원화 결제기관으로 등록하면 외국인은 한국에 별도의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해당 금융기관에서 원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국재정경제부는 미국인이 뉴욕의 미국은행에서 원화 계좌를 만드는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이 없는 미시민권자 한인도 현지 참여은행에서 원화를 보유하고 다른 외국인과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주식과 국채 투자에 필요한 원화 환전과 결제도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한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의 한국 내 계좌 개설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대상은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 국적자입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 자산에 투자하려면 뉴욕의 낮 시간이 한국의 밤 시간과 겹쳐 원화 환전과 자금 결제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부터 은행 간 외환 시장을 평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간 원화 거래를 최종 결제하는 역외 원화 결제망은 한국은행에 구축해 내년 1월부터 24시간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만 모든 미국은행에서 원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외 원화 결제 기관으로 등록한 은행에서만 가능하며 실제 개설 시기와 절차는 참여 은행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이 원화 계좌를 이용해 한국 소매점에 직접 결제하는 기능은 이번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의 원화 대출 등 자본거래에 적용되는 사전 신고 기준을 2배 이상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사후 보고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 주식과 채권 투자를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해외 자금 이동이 빨라져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원화 유동성 공급과 외환 시장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민과 비이민 비자 인터뷰 장소에 관한 지침을 갱신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이지만 국적국이나 거주국에서 인터뷰를 받도록 한 원칙과 제3국 신청의 불이익을 다시 명확히 했습니다. 법무부는 특별추방법원에 처음으로 추방을 신청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5일 이민비자와 관광, 유학, 취업 등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 장소에 관한 지침을 갱신했습니다. 새로 시행된 규정은 아니지만 신청자가 원칙적으로 국적국이나 거주국의 미국 공간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밖에서 영주권 절차를 밟는 이민비자 신청자는 거주국에서 인터뷰하며 요청하면 국적국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일정은 일반적으로 유지됩니다. 인터뷰 장소를 바꾸려면 해당 공간이 아닌 국립비자센터에 요청해야 합니다. 관광과 유학, 취업 등 비이민 비자에도 같은 원칙이 지난해 9월 6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3국 신청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비자 자격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환불되거나 다른 공간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나 멕시코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비자 재발급을 위해 현지 미국 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크게 제한됩니다. 이런 가운데 추방 절차에는 새로운 수단이 동원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5일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법원에 첫 추방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추방법원은 국가 기밀을 보호하면서 테러 연루 혐의를 받는 외국인의 추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1996년에 설치된 법원입니다. 첫 대상자의 신원과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법무부가 제시한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방이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란과의 긴장 재고조로 국제유가가 다시 들썩이면서 주유소에서 느끼는 부담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를 넘어섰습니다.
운전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자 국세청은 차량 마일리지 공제율을 상향 조정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은 매출 기여도가 약 4%에 불과한 한국 국내선 운항 편수를 줄이고 미주 등 고수익 노선에 기재와 운항 지원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후폭풍이 또 한 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20일 기준 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003달러를 기록하며 다시 4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평균인 갤런당 3.14달러보다 크게 오른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이전인 올 초에는 갤런당 3달러를 밑돌았지만 전쟁 발발 이후 지난 5월 4.5달러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미국과 이란의 임시 합의 체결로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며 이달 초 갤런당 3.7달러대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국 간 군사 충돌이 재개되면서 중동산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국제 원유 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졌습니다. 현재 경유 가격도 갤런당 5.108달러로 5달러를 웃돌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는 20일 오전 배럴당 86.46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79.91달러에 거래됐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단순히 주유비 부담을 넘어 물류 운송비 상승과 함께 식료품과 각종 소비재까지 물가 전반이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고유가 부담은 항공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급등한 연료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선 운항을 줄이고 미주 등 고수익 국제선 중심으로 항공기와 운항 자원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실적 설명회에서 유가 상승에 따른 비상 경영 기조에 맞춰 수익성이 낮은 국내선 공급을 계속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의 올해 2분기 연료비는 1조 500억 원 넘게 증가하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고 전체 영업비용의 42%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국내선에서 줄인 공급을 미주 노선 등 수익성이 높은 장거리 국제선에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미주 노선은 원화 약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중동 항공사의 운항 축소로 환승 수요까지 늘면서 수익성이 높은 노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유가와 환율 등 외부 비용을 고려해 앞으로도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노선 재편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고유가로 인해 차량 운행 비용이 증가한 데 대응해 차량 마일리지 공제율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IRS는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을 기존보다 마일당 3.5센트 오른 76센트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경은 2026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운행부터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내년에 제출하는 2026년 연방소득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의료 목적의 차량 운행과 군인 등의 이사 비용에 적용되는 마일리지 공제율도 마일당 23.5센트로 조정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복잡한 인허가와 중복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50여 건의 규제 개편에 나섭니다. 신규 사업자에게 전담 담당자를 배정해 허가와 점검 절차를 돕고 식당과 식료품 등에 적용되는 불필요한 허가와 비용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란맘다니 뉴욕시장이 오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인 오픈 for 스몰 비즈니스를 발표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대상은 뉴욕 시내 약 18만 개 소규모 사업체입니다. 식당과 식료품점, 어린이집, 푸드트럭 등 업종별로 모두 50여 건의 규제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시작된 수수료와 벌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뉴욕시가 사업주 5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개업 지연과 복잡한 규정, 기관마다 다른 단속 기준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습니다. 우선 신규 사업자는 뉴욕시 비즈니스 익스프레스 서비스팀을 통해 전담 담당자를 배정받습니다. 이 담당자가 허가와 면허, 현장 점검 등 여러 기관의 절차를 한 번에 안내합니다. 구체적으로 식당의 노천 영업 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아이스크림 등 냉동 디저트를 판매할 때 요구되던 별도 허가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동네 식료품점이 가게 앞에서 과일과 꽃, 음료를 판매할 때 필요한 추가 면허도 폐지 대상입니다.
더불어 푸드트럭과 상업용 조리기기의 등록 수수료는 1년 동안 $110에서 무료로 완화되고 일부 식품 안전 위반의 최고 벌금은 $600에서 $500로 줄어듭니다. 이동식 노점상이 이미 시에 제출한 서류를 현장에 종이로 보관해야 하는 규정도 없앨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사업주 권리 안내서도 점검 때마다 제공됩니다. 시 조사에서 안내서를 받아봤다는 사업주는 9%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50여 건의 개편안이 모두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명령으로 바로 적용되는 조치가 있는 반면 냉동 디저트 추가 허가 폐지 등 일부 방안은 주정부와의 협의나 별도의 입법 및 개정이 필요합니다. 뉴욕시는 상설 전담팀을 구성해 추가 규제 개선안을 매년 발굴하고 경제정의 담당 부시장에게 보고할 방침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메디케이드 지출이 학교 지원 예산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지출은 주정부 운영 기금 지출의 26.5%를 차지해 학교 지원 예산 비중보다 높았습니다. 여기에 퀸즈 플러싱 일대 데이케어 센터의 메디케이드 사기 의혹까지 불거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출이 학교 지원 예산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재정 분석 보고서를 보면 주정부는 2025에서 2026 회계년도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394억 지출했습니다. 이는 주정부 운영기금 지출의 26.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학교 지원 예산은 $370억, 운영기금 지출의 24.9%를 차지해 메디케이드보다 낮았습니다. 메디케이드 지출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30 회계년도까지 메디케이드 지출은 $533억 늘어 운영기금 지출의 2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같은 기간 학교 지원 예산은 $437억, 23.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보고서는 연방정부가 뉴욕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사기와 예산 낭비 의혹을 강도 높게 들여다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주를 포함한 일부 주의 메디케이드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앞서 서한을 통해 뉴욕주 전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수혜자 1인당 지출액이 $12,528로 전국 평균보다 36%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 간병 서비스 지출이 과도하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습니다. 여기에 퀸즈 플러싱 일대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를 둘러싼 사기 의혹까지 겹쳤습니다. CBS 뉴스 분석에 따르면 플러싱 반경 1마일 안에만 데이케어 센터 64곳이 몰려있고 이 시설들이 청구한 이용자 수는 지역 내 메디케이드 대상 노인의 90%가 넘는 규모에 달합니다. 유튜버 닉 셜리는 폭로 영상에서 이 일대 데이케어 센터들의 대규모 부정 청구 의혹을 제기했고 폭스뉴스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싱크탱크 엠파이어 공공정책센터의 빌 헤드먼 연구원은 메디케이드 지출이 지나치게 많고 책임성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 메디케이드 지출이 학교 지원 예산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예산 심의와 연방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연방청사 앞에서 한 남성이 사제 발화 장치를 이용해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사건을 연방시설을 겨냥한 반아이스 성격의 테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경 로어 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 앞에서 사제 발화 장치가 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6 페더럴 플라자는 연방수사국 뉴욕사무소, 이민세관 단속국, 이민국, 국토안보부, 연방이민법원 등 주요 연방기관이 입주해 있는 건물로 최근 불법 이민 단속 강화와 관련한 이민 관련 업무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용의자가 건물 앞 보도에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불을 붙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지만 소방당국이 신속히 진화에 나서며 건물 내부로 번지는 것은 막았습니다. 당국은 폭죽과 인화성 액체를 이용한 사제 발화 장치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쓰레기통에 설치된 상업용 폭죽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으며 뉴욕주 포킵시에 거주하는 43세 퇴역 군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과거 반아이스 시위 활동 이력이 있는 인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끌고 있는 손수레에는 아이스는 거리에서 물러나라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붙어 있었고 수레 안에는 폭죽과 비비탄총, 공기총, 칼, 망치, 이산화탄소 카트리지, 헬멧, 조명 장비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총기가 실제 화약을 사용하는 총기는 아니며 현재까지 총격이 발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모두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부상자들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거나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건 직후 해당 건물에는 내부 대피 조치가 내려졌으며 경찰은 건물 일대를 통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 도로가 폐쇄되고 차량 통행과 대중교통 운행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FBI 뉴욕 합동 대테러 태스크포스는 이번 사건을 연방시설을 겨냥한 반정부, 반아이스 공격으로 보고 테러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사무실에 불법 도박장을 차려 운영한 혐의로 6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컴벌랜드 카운티 쉐리프국은 지난 16일 페이업 비례한 사무실에서 슬롯머신 등 불법 도박기기를 운영한 혐의로 65살 박성진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해당 사무실과 박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번 단속에는 쉐리프국 조직범죄수사대와 연방마약단속국이 참여했습니다. 박 씨에게는 도박기기 5대를 넘게 운영한 중범죄 혐의와 슬롯머신 제조 판매, 불법 도박 등의 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 씨의 보석금은 $2만 책정됐습니다. 미국 내 사이클로스포라 기생충 감염 사태와 관련해 식품의약국 FDA가 양상추에서 기생충이 검출됐다는 당초 발표를 하루 만에 정정했습니다. FDA는 지난 18일 테일러 팜스가 공급한 양상추 표본에서 기생충이 검출됐다고 밝혔지만 재검토 결과 잘못된 양성 판정, 즉 위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19일 기준으로 기생충이 검출된 제품 표본은 없습니다. 다만 역학조사와 유통경로 추적에서 멕시코산 아이스버그 양상추가 중서부 5개 주 타코벨 매장의 감염 사례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 27개 주의 리콜은 계속됩니다. 타코벨은 해당 공급업체의 양상추를 공급망에서 제외했고 월마트에서 판매된 일부 마켓사이드 샐러드 제품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CDC의 전국 감시 집계에 따르면 34개 주에서 1,645명이 확진됐고 141명이 입원했으며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5,100여 건을 추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브롱스의 한 대체의학센터에서 노화방지 주사를 맞은 20대 여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27살 여성은 베르시트 라이프스타일 센터에서 주사를 맞은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시술을 한 55살 루이스 로아스 카브레라를 무모한 위험 초래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카브레라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의사면허를 받았지만 뉴욕주 의사면허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검시국은 부검과 독성 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사와 사망의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물건을 먼저 사고 나중에 나눠 갚는 성구매 후결제 BNPL 이용이 식료품과 월세 등 필수 생활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금융정보업체 랜딩트리 조사에 따르면 BNPL 이용자의 29%가 식료품 구매에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2024년 14%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월세를 내는데 이용했다는 응답도 13%였습니다. 문제는 연체입니다. 이용자의 47%가 지난 1년 동안 한 차례 이상 납부가 늦었다고 답해 2024년에 34%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건을 동시에 이용하면 상환 일정이 겹치고 연체료와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20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